카프카 원작 변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후를 나를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싫어서 혹은 두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삶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변신을 꿈꿉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열차를 타고 물건을 팔기 위해 출장을 가야 할 그는 자신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아래로 하고 벌렁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아치형으로 부풀어 오른 갈색의 배가 보였다. 배 위엔 몇 줄기의 골이 져 있고 골 부분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불룩한 배에 걸쳐있는 이불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듯 간신히 걸려 있었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꿈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주 작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사는 방이 낯익은 내 벽에 둘러싸여 조용히 거기 있었다. 틀림없는 평소 그의 방이었다. 그레고르는 창밖을 보았다. 빗방울이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음산한 날씨가 그의 기분을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한숨 더 자자.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나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레고르에게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의 몸으론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려 해도 몸이 좀 흔들리다 결국 위를 향해 누운 자세로 되돌아오기만 했다. 100번도 더 시도했다. 그동안에도 눈은 감은 채로였다. 눈을 뜨면 허우적대는 수많은 다리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옆구리 근처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약간 둔중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려던 노력을 그만뒀다. 제기랄, 어째서 난 이렇게 힘든 직업을 선택한 걸까? 날이면 날마다 여행 중이라니. 정말 힘들어. 게다가 사람을 사귀는 일도 그렇지. 1년 365일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통에 정말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정말 지긋지긋한 일이야. 배 위가 좀 가려워져서 머리를 좀 더 높이 쳐들려고 들어누운 채 몸을 침대 손잡이 기둥 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보니 가려운 곳이 보였다. 거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조그만 반점들로 뒤덮여 있었다. 한쪽 다리로 그 자리를 만져보려고 했다가 얼른 다리를 움츠렸다. 살짝 건드리니 소름이 쭉 끼쳤던 것이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바보가 돼버린 거야.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 다른 외판원들은 마치 후궁의 궁녀들처럼 지내고 있잖아. 내가 주문받은 걸 정리하려고 숙소로 되돌아오면 그 양반들은 그제서야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 만약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사장은 날 당장에 쫓아낼 거야. 하기야 날 위해서는 쫓겨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 부모님 때문에 꾹 참는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사표를 냈을 거야. 하긴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 부모님이 진 빚만 다 갚는다면 말이야. 5년이나 6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난 꼭 해내고 말 거야. 그건 그렇고 일어나야 돼.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자명종 시계를 봤다. 6시 반이었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정각 4시에 울리길 맞춰놓은 건 침대에서 보아도 알 수 있다. 틀림없이 울리긴 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 안 가득 기울리는 종소리에도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그는 밤새도록 편안하게 잘 잔 것만은 아니었다. 편안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시계가 울린 뒤에 더욱 정신없이 골아떨어졌는지도 모른다. 다음 기차는 7시에 있으니 그 시간에 맞추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할 텐데 견본꾸러미도 아직 챙기지 못한 데다 도무지 몸도 개운치 않고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하긴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기차를 탈 수 있다고 해도 사장의 불벼락을 피할 수는 없을 거야. 몸이 아프다고 해볼까? 그러나 그건 더 의심을 살 만한 짓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사장은 의료보험회사 전속의사를 데리고 와서는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고 우리 부모를 나무랄 것이다. 그 의사로 말하면 세상에는 오로지 아주 건강하되 일하기를 싫어하는 인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이런 경우에 의사가 영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레고르는 실제로 잠을 자고 난 후에 정말 쓸데없이 더 졸리는 상태를 제외하면 아주 건강했고 심지어 배가 몹시 고프기까지 했다. 그가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다가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네, 어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착오의 여지없이 자기의 이전 목소리인데 바닥에서 울려오는 듯 억누를 길 없는 고통스러운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여서 그 말들은 듣고 있는 상대방이 이쪽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출입문이 나무문이어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밖에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짧은 대화로 다른 가족들은 이미 떠났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옆문을 가볍게 그러나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레고르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응? 오빠, 어디 아파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이제 다 됐어요.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발음을 하고 말과 말 사이에 길게 간격을 두어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울리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오빠, 문 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봐. 아버지는 다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되돌아갔으나 누이 동생은 아직 문 뒤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 수 없었다. 오히려 여행 중의 습관대로 밤에 모든 문의 빗장을 걸어둔 걸 다행으로 여겼다. 우선 그는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 침대에 누워 있어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신통한 결말이 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누운 자세가 불편했던 데서 비롯한 듯한 가벼운 고통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 보니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오늘 아침에 한 공상들이 점차 어떻게 풀려갈지 잠옷 흥미로웠다. 목소리가 변한 건 심한 감기. 그러니까 외판사원 직업병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눈꽃만큼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걷어내는 일은 간단해서 숨을 쉬어 배를 조금 부풀리자 이불은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은 힘들었다. 그의 몸이 워낙 심하게 널쩍했기 때문이었다. 몸을 일으키려면 손과 발이 필요한데 그에게는 손과 발 대신 끊임없이 가지각색으로 움직이는 데다가 그가 제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작은 다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는 하반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으나 그의 하반신은 너무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하반신을 움직이는 일은 시간이 걸렸고 아주 어려웠다. 끝내는 있는 힘을 다해서 거칠게 몸을 앞으로 밀어붙이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침대 다리 쪽 기둥에 심하게 부딪히자 불에 데인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먼저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보려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그 일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침대 밖으로 나가려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이런 방법으로 침대 밖으로 나가다가는 침대 밑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차라리 침대에 누워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온갖 애를 쓴 후에야 한숨을 쉬면서 본래 자리에 누워 자신의 작은 다리들이 한층 환한 듯 서로 얽혀 허우적거리는 걸 보며 이 제멋대로의 움직임을 진정시키고 가다듬을 길이 없음을 발견하자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다. 안 돼.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을 순 없어. 설령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망이 거의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여길 벗어나야 돼. 그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유감스럽게도 좁은 길의 건너편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가 끼어서 그걸 바라보는 것으로는 자신감이나 상쾌함을 느낄 수 없었다. 벌써 7시구나. 7시인데도 저렇게 안개가 끼어있다니. 7시 15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돼. 하여간 그때까지는 침대에서 빠져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쯤이면 내가 왜 열차를 타지 않았는지 물어보려고 회사에서 사람이 올 거야. 회사엔 7시 전에 출근을 하니까. 참... 그는 완전히 균형 잡아 몸을 옆으로 흔들면서 침대 밖으로 그네 타듯 몸을 요동쳐 밀어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침대 밖으로 떨어뜨리고 머리는 떨어질 때 번쩍 쳐들 작정이니 아마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하니까 양탄자 위에 떨어지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니 해도 떨어질 때 틀림없이 나게 될 요란한 소리였다. 그레고르는 몸을 절반쯤 침대 밖으로 내밀었을 때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간단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미 그의 몸은 조금만 세게 흔들었다가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내밀어져 있었다. 우물쭈물할 틈이 없었다. 앞으로 5분 후면 7시 15분이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회사에서 온 거야. 분명해. 어쩌지? 이 일을 어떻게 해? 하녀가 힘찬 걸음걸이로 현관으로 걸어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시죠?
예, 혹시 그레고르 씨...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인사말 첫마디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았다. 지배인이었다. 어찌하여 그레고르는 조금 지각만 해도 형편없이 큰 혐의를 받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직원들이 죄다 건달들 뿐이란 말인가. 왜 지각을 했는지 물어보게 하려면 사원을 하나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꼭 지배인이 몸소 와서 이 수상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는 오로지 지배인의 분별밖에는 믿을 게 없다는 걸 아무 죄 없는 식구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말인가. 그레고르는 힘껏 침대에서 몸을 굴려 뛰어내렸다. 확고한 결단에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에 흥분해버렸기 때문이다. 꽈당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요란한 큰 소리는 아니었다. 양탄자가 깔려 있어서 충격을 다소 약화시켜 주었고 등 또한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탄력이 있었다. 다만 머리를 조심스럽게 쳐들고 있지 않아서 바닥에 부딪혔다. 화가 나고 아파서 머리를 양탄자에 비벼댔다.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힘주어 걸으며 에나멜 장화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저 안에서 뭔가 떨어진 모양이군요. 그레고르야, 지배인님께서 오셔서 왜 새벽 열차로 가지 않았는지 물으신다. 우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여튼 지배인님께서 너랑 직접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 어서 문을 열어라. 방을 좀 어질러 놨어도 다 양해하실 거다. 여보게 잠자군. 밤새 안녕하신가? 그레고르야, 어서 문을 열어. 당장 문을 열지 못하겠니? 응? 그레고르는 몸이 편치 않아요, 지배인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치거나 할 애가 아닙니다. 저애는 정말이지 머릿속에 일밖에 없답니다. 아무려나 지배인님이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저희만 있었으면 그레고르에게 문을 열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이죠. 아침에 괜찮다고는 했지만 틀림없이 그앤 몸이 편치 않아요. 부인, 저도 달리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단한 병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병쯤은 장사로 생각해서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지배인님께서 들어가셔도 되겠니? 안 돼요! 왼쪽 옆방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은 왜 우는가? 그가 일어나지도 않고 지배인을 방에 들여놓지 않아서 우는 것인가? 그가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장이 다시 묵은 빚을 가지고 부모님을 괴롭힐까 두려워서 우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한 기우인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 있으며 가족들을 저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카프카 원작 변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